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함송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중국 천주교회사 5번째 제 5강입니다. 5강인데 지금부터는 중국 근대에 있어서 천주교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오늘 하는 것은 아편전쟁과 중국 천주교회입니다. 아편전쟁이 일단 중국 근대사에서 이 아편전쟁이라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전쟁이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편전쟁이 중국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중국 전체 청나라, 지금부터는 이제 청인데, 청나라의 정치 서열, 뭐라 할까, 역대 황제들이 어떤 분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황제를 했는가, 그것부터 우선 먼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는 전체 12명입니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296년으로서 300년이 못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관내로 들어와서는 다시 한 276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12명의 황제를 거쳤는데 이 황제들의 대개 성격들을 보면 중국 천주교회가 중국에서 왜 팔을 못 붙이고 있었던가 하는 걸 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이게 시조죠. 청의 시조입니다. 처음에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고 옛날에 여진족이라 그랬고 고구려의 소수 민족들로 주민족들이 뭐 여진족, 그다음에 우리 한민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고 옛날에는 금나라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요에 망하고 난 뒤에 변방 지역의 만주 지역에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후금이라서 세우고 난 뒤에 후금이라 해서 후금. 금의 뒤를 이었대서 후금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아들 누르하치의 아들 황타이지, 우리는 황태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국말로는 황타이지라고 합니다. 황타이지 여러분들 이제 병자호란을 생각합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 남한산 성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삼구구도 했다 해가지고 3번 절하고 무리를 9번 박았다는 게, 근데 그 큰 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황타이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린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했는데 이 황타이지의 동생이 섭정을 하면서 군대를 끌고 산해관을 넘어서
관내로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순치제입니다. 순치제. 이 순치제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명말에 들어왔던 그 천주교 선교사들, 천주교 선교사들과 이 순치제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뭐 아담 샤리니 뭐니 이런 분들이 이 순치제 때 그때 그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의 그 부흥식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가 셋 있어요. 누구냐면 간이제, 용정제, 걸륭제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황제들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왕조 가운데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그리고 국력도 가장 번창을 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웠다 해가지고 초기에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청나라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했습니다. 굉장히 평가절하고 그 다음에 한족에 의한 부흥 해가지고 중화민국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이것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수민족에 있는 그 왕조를 쓰러뜨리고 한족에 의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이제 그런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청을 과소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그 소위 말해서 그 중국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그걸 평가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그 TV를 보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드라마 내용 중에서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그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평가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인데 이때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선교사들과 중국에 온 선교사들과 조정 이런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었어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공 제조라 그러죠. 공자를 공경하고 제사를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 가지고 이 제사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알력이 생기면서부터 강희제 때에 금교 종교를 믿지 말라 천주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금교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 가경제를 거쳐서 도광제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금교라는 것이 풀립니다. 합법적으로 풀리는데 첫 번째는 뭐 5대 항구에 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풀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요 앞에까지의 과정을 제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어요. 강의했는데 혹시 이제 여기에 계속 참가하신 분들은 수업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전 강의록을 가지고 있을 것도 쭉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그 청나라가 거의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물론 이 걸륭제 말기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뭐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이 도광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1840년에 아편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팜플렛이 있죠? 팜플렛이나 그 교재에 보면 아편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아니, 이거 있어요.
한테 있어요. 이게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 이때 이 앞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유럽하고 중국 관계의 관계를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어서 르네상스라는 게 우리말하면 문예부흥이죠. 문예부흥입니다.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문예부흥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전에는 전부 수공업, 노동력에 의한 산업만 있었어요. 농사라든지 1차 산업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다 했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품이 대량화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식민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식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 식자는 뭡니까? 제 이름이 최경식인데, 심는다는 뜻이에요.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는, 이게 백성이죠. 사람을 갖다가 심는다는 거죠. 왜? 그럼 사람을 어떻게 심느냐? 본래에 있던 그 토백이들의 새로운 세력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안들이 그 원주민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앵글로 섹션족이 거기서 사는 거고 그쪽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식민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식민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쉽게 얘기해서 착취식민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착취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생산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걸, 쥐어짜내는 걸 갖다가 이제 착취식민이라고 하는데, 식민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상품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중국과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차, 도자기 이런 걸 막 수입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뭘 팔아먹으려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인도 지역의 벵갈, 여러분들은 아마 벵글라데시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벵글라데시가 인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뉘고 인도하고 나눠가지고 회교도적이 다스린 지역은 파키스탄이고, 그다음에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가 인도고,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것이 이제, 근데 벵글라데시를 옛날에는 동파키스탄이라고 했어요. 그쪽 지역에 아편을 재배를 합니다.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죠. 근데 이 아편이라는 게, 저는 어릴 때 아편쟁이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아편을 맞으면 말이죠,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아편쟁이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 다 망합니다. 망하고 그다음부터는 아편을 맞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라 들어가고 집안에 가서는 탕진하고 이겁니다. 그게 영국에서 아편을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이 아편이 삽시간에 번집니다. 그래서 이 아편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보면 1780년도 약 18세기 말엽에는 상자로 따지면 1,000상자였는데 1830년도 약 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만 상자, 그 다음에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4만 상자, 무려 한 300여 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다. 물론 중국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편을 먹던 사람들, 아편을 피우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게 상하가 없어요. 위에 고관대작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유랑민들까지 거지들까지 전부 아편을 피우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는 요즘도 이 마약, 중국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편을 50g만 소지해도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이에요. 가차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쪽에 그 백두산 지역 뭐 이렇게 만주 지역 쪽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아편 몰래 재배해가지고 빼돌리다가 잡혀가지고요. 그 사형 당합니다. 뭐 이렇게 자국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우리가 우리 법대로 처리하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사형이에요. 이 아편의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아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이 창궐 하자 도광제, 이 8대 황제인 도광제가 임칙스라는 사람을 광동 지역으로 확인해서 아편을 단속해라. 그게 소위 흠차 대신이라고 해서 황제가 파견하는 그런 대신이다 해서 흠차 대신으로 해서 정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편을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먼저 외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몰수하기 시작. 물론 뭐 유예 기간을 줬죠. 언제까지 아편을 팔지 말라. 회수해서 돌아가라. 여기서는 아편을 팔면 안 된다. 했는데 말을 안 듣죠. 그래가지고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전부 몰수를 합니다. 그걸 몰수를 해서 광주 앞에 호문이라는 곳에서 물에 아편을 갖다 물에 전부 빠뜨려 버립니다. 아편. 그리고 일부는 불태워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근데 영국에서도 이때 군대를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뭐 어떻게든 간에 영국 의회에서 군대를 파견하기를 결정을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640년 6월 달에 광동 앞바다로 이제 들어오는데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 광주라는 게 이제 광동성에 있는 지금 홍콩,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홍콩을 생각합니다. 홍콩에 있는 지역이 그게 광주, 그 다음에 홍콩, 심천, 주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광동 앞바다로 이제 영국 군함이 들어오죠. 이 병력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4,000명이라 그래요. 4,000명이고 함선이 약 한 40척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청나라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형편없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함 자체가 200년 전에부터 사용하던 그 군함입니다. 근데 전기선 달려가지고 대포도 큰 대포 싣고 뭐 한데 소위 말해서 활을 가지고 있는 부대하고 기관총 가지고 있는 부대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잉카 문명이 스페인 기병대 1개 중대에 의해 가지고 잉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개 중대는 스페인 1개 중대는 한 사람도 전쟁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 문명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죠. 깨지면서 청나라의 제1차적인 왜국에 대한 굴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맺는 것이 뭐냐면 남경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요 뒤에.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복사를 안 했구나.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끝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때 남경조약이 맺어져요. 남경이라는 게 어디냐면, 어떻게 해서 남경까지 들어갔냐면, 기선이, 군함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저 장강 있죠, 장강. 요즘 우리가 말하면 쉽게는 양자강인데 상해에서부터 이제 양자강은 이렇게 군함이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강에 어떻게 군함이 들어갔냐 하는데 그 양자강은 남경에서부터 상해까지 있는 그 장강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 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면 막 그 강의 수심도 깊지만은 물 수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경까지 군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남경에 들어가서 그 갑판 위에서 남경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청나라에서 5개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성교의 자연이 뭐냐 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남경 조약을 맺어 영국이 여러 가지 이권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니까 이게 영국에서 저 청나라에서 중국에서 자기 이권이 이렇게 그 이권을 또 뺏어야 되는데 그게 한 발이 늦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공사가 직접 함선을 끌고 광동 앞바다로 그 황포란 곳쪽에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그러고 강제로 청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황포조약이에요. 황포조약. 이 황포조약에 비로소 5개 항구에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뭐 선교사들이 거기서 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병원도 짓고 그 다음에 저 장지도 그 묘지지요, 묘지 장지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갖다 조약에다 삽입을 해요. 근데 그 이때 이제 그러면서 청나라에서는 그 뭐가 나오느냐면 청나라 그때 황제가 그 이제 선교사들이 또 뭘 하냐면 옛날에 강희제 때부터 그 금교 정책을 하면서 몰수했던 천주교 교회를 돌려달라 하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도광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려줘라. 현재 있는 것은 돌려줘라. 그런데 이미 1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10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만한 대가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대투를 해줘라. 뭐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옛 천주당의 그 틀을 다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제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성과가 되겠죠. 그 아편전쟁에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그 영국하고 그 청나라하고의 그 남경조약을 맺으면서 나왔던 첫 번째가 홍콩을 할양을 하겠다. 그래서 홍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동, 그 다음에 하문, 복주, 영파, 상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항장의 영서를 주재시킨다. 전쟁 배상금을 물리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서는 공행이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공행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쉽게 생각해요. 우리말로 하면 저 공사 있죠. 공사. 그 LH니 뭐니 뭐 이렇게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 있잖아요. 한전. 이게 이제 이런 걸 공행이라 그래요. 공행. 이 공행에서 독점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한다. 그 다음에 관세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항구에서 외국인들이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군사 정박권이라든지 뭐 영사 재판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혜국의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달아서 일어난 것이 미국하고 망하조약이라든지 프랑스하고는 황포조약을 맺어가지고 나오면서 그 차츰 이제 열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1856년부터 1860년 사이에 제2차
황포조약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승리를 하면서부터 그 내지의 그 정교까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 항목을 프랑스하고 그 영국이 프랑스하고 저 청나라하고의 그 조약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보교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보교권이라는 건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교재 팜플렛 중에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 아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강의가 뭐냐면 금교의 해제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가 그 남경조약이라고 제가 드렸죠. 남경조약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황포조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황포조약 제22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프랑스 사람들은 그 5개 항구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프랑스 사람들이겠죠. 프랑스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빌리겠다 할 것 같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상점을 개설하거나, 이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예비당을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거나, 묘지를 만드는 것 등 이런 것들도 다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죠. 교회 자선 반환이라는 게 있죠. 교회 자선 반환. 그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색환후지라고 하죠. 이게 예터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런 뜻인데, 그 강희제 말년, 강희제가 이때죠. 강희제 제4대. 강희제 말년에 그 금교 정책으로 인하고 재산을 전부 몰수를 했는데, 그 천주당의 예틀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제 1844년에 그 프랑스 공사 라그레네라는 사람이 광주에 도착해서 그 배씨 주교, 그때 광주 지역에 있던 배씨 주교의 건의를 받아서 그 중국의 험차 대신인 기영과 교섭을 하면서 청정부가 몰수했던 천주교 예터의 반환을 전부 요구를 했고, 이 라그레네라는 사람은 상의로 가가지고 직접 그 천주교 예터를, 그 성당의 예터를 찾아가지고 반환받는 현장을 봤는데, 가서 보니까 백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게 있었다는데 없는 거예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하는 것이 그 다른 지역을 이제 땅을 대신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상해에 갔더니 양증방이라는 게 있어요. 양증방. 그 상해에. 그게 뭐 양이라는 말이 서양이라는 뜻이고, 양이랑 대양이라는 이런 뜻이죠. 이게 서양을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해가지고 이 동네 이름이 이렇게 돼요. 지금은 아주 상해 번화가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지역이 또 조차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진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진조약은 제2차 그 아편 전쟁의 결과로 해서 맺어지는데, 천진조약이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이게 우리 천주교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에르호 사건이라는 게, 이건 이제
그 선박인데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배의 소유주는 중국인이고 선적 그 배는 무조건 이게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게 선적이 있어요. 선적은 홍콩이고 그 다음에 선장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해적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광동 수사가 이를 납포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자기 배인데 내 배인데 우리나라 배인데 왜 너희가 이 배를 수색을 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하는 거 그 첫 번째 하나고 바로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북쪽의 예수회 소속 그 선교사인 샤프들레인이라는 신부가 광서 지역이 어디냐면 광동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에 여행 다녀 보실 것 같으면 계림이라는 데서 계림. 이 계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계림에 꼭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치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그 계림에 그 서림이라는 곳에서 샤프들레인 신부가 정교를 하다가 그게 잡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5개 항구에서는 선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예비당도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자유가 허용되는데 매력 지역엔 그 정교의 자유가 허용되지를 않았어요. 않은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밀고에 의해서 잡힙니다. 잡히는데 중국 쪽에서 이 선교사에 대한 이 샤프들레인 신부에 대한 죄목은 비적들, 거기에 있는 농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우리 말하면 산적들과 내통했다. 그 다음에 함부로 부녀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또 제사도 못 지내게 했다. 미풍양속을 어겼다. 뭐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그게 그 중국 사람 신도 2사람하고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와 같이 처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프랑스 정부에 보고가 되면서 이 2가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에서는 그 영국이 청나라가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하면서 이때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조약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개신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천주교의 내지 정교를 허용하는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조약에 삽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60년에 그 제2차 아편전쟁이 이제 천진조약 다음으로 이제 북경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는데 이때에 그 베이징에서는 그 청나라와 영국, 청나라와 프랑스, 청나라와 러시아가 그 각각이 이제 체결을 하는 거죠. 이때 북경조약에는 영국과 하고는 서방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는 그 중문으로 된 조약 7조에는 그 프랑스 선교사가 각 지역에서 토지도 밭도 토지도 그 다음에 그 성당을 구축하는 것도 자유자재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프랑스어로 된 조약에는 이것이 없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이 조약에 따라서 내지 선교와 내지에서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서 교회를 중축하는 문제, 학교를 짓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고원을 짓는 문제, 이런 그 복지시설을 짓는 것도 전부 다 허용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그 프랑스는 중국에 대한 보교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보교권이라는 게 말이죠. 이전에 중국에 대한 보교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어느 나라였다 했죠?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하고 프랑스하고의 그 보교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1717년도에 이제 강희제가 금규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따질 것 같으면 약 그 한 141년간 중국에서 그 금교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금교 기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로마 시대 때 그 금교하고는 비교를 하면 로마 시대 때는 금교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로 됐죠.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부 쪽에서, 관 쪽에서는 이를 허용을 했지만은 오히려 민간 쪽에서는 더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더 세졌다 하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에 그 교환이 나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교환이라고 합니다. 교환. 이 교환이라 그러는데 이전에 아편전쟁 이전에 있었던 교환들은 말이죠. 주로 관에 의해서 자행이 됐어요. 관청에서.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교환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민중들에 의한 폭동에 의해서 이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제가 교환이 왜 발생을 했고 어떤 교환들이 크게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중국 교회의 성인들이여 중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